지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은 배은망덕한 결정으로 인해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내부는 전쟁 피로감으로 인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대통령의 분노가 갑자기 한국을 향해 쏟아진 것. 그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짐이라며 단정지었고 동맹국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보호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 경고했죠. 하지만 뜻밖에도 미 정치권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역풍이 일어났는데요. 미 의원들은 물론 자국 정치인들의 손절이 이어지는 것이었죠. 한국을 계속해서 자극한다면 태평양 전체가 흔들릴 것이고 중동과 동북아 전체가 미국의 등을 돌리고 말 겁니다. 과연 미 의원들이 생각한 한국을 절대 압박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는 것이었을까요? 트럼프가 간과했던 한국의 진짜 가치를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나라들이 도대체 뭔데? 미국이 피와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켜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 그 목소리는 브리핑룸 벽을 울리고도 남을 만큼 거셌습니다. 그날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 한켠에 서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은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의 긴장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유가는 배럴당 수십 달러씩 치솟아 미국 서민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물가 상승과 에너지 불안이 겹치면서 국내 지지율은 바닥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의 출구를 찾아야 했던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일본, 나토,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동맹국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주한미군이 수십만 명이나 주둔하며 어마어마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은혜를 돈으로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 숫자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회견장 분위기는 검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말들은 날카로웠고 기자들의 마이크는 그 말을 받아 전국으로 퍼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그렇게까지 해주고 있는데 동맹국들은 미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우면서 청구서 하나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꺼내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지키기 위해 자국의 아들들을 보낸다. 그 희생으로 자유세계가 지탱된다. 어린 저는 그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 믿음이 결국 저를 외교 안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제게는 굳건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 그 땅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해도 안보만큼은 미국의 우산 없이는 버틸 수 없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위협 사이에서 미국의 보호막이 없으면 한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확신은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모들이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복도를 지나 안쪽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 그 뒤엔 전략적 공감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방향이 설정됐다는 안도감 혹은 협상 카드가 준비됐다는 기대감. 저는 그런 분위기를 예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노트를 내려다보며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창밖을 바라보거나 커피잔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화당 보좌관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규모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보좌관이 낮은 목소리로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을 저 방식으로 자극하면 나중에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외교 라인에 파장이 생깁니다. 저는 그 말들이 불편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토를 다는 것처럼 들렸고 숫자 같은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모습이 큰 그림을 놓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략적 압박이 효과를 내려면 때로는 불편한 메시지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군 출신 참모 한 명이 아주 조용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80년대 한국이 아닙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근거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이 회의실 공기 속으로 새우며 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말을 흘려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고 나서도 복도를 걸으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가시처럼 뇌리에 박혀서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워싱턴의 밤거리를 내다보며 저는 이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건가? 그 질문은 아주 사소하게 들렸지만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답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주한미군이 무엇인지, 한반도가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국방부 지하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관련 전략 자료와 주한미군 운용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통령 발언의 근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비용 분석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면 다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두꺼운 파일을 꺼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펼치는 순간부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 견제, 일본 방어 지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대만 해협 유사시 초기 대응 역량의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어딘가에서 들어본 개념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이렇게 냉정하게 명시해 놓은 보고서를 마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생각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전혀 다른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미국이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 분석이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숫자들이 차갑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병력 증파 비용, 항공모함 전단 파견 비용, 공급망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치. 한국이 스스로 긴장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미국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들이었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들어 그 항목에 천천히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이 더 큰 비용을 치른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자체적으로 버텨주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인가? 한국이 짐이라는 대통령의 논리는 반대로 한국이 없을 때 더 큰 짐이 생긴다는 계산을 빠뜨리고 있는 것인가? 새벽 3시가 넘도록 저는 자료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읽을수록 그림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 곳곳에서 반복되는 문장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국 전략을 지탱하는 축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거대한 판에서 한국은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받침대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워싱턴의 야경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지 않고 빛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 짐인가?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느닷없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을 출장으로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국군 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미국 주도 안보 협력 이야기에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싸우는 동맹입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외교적 수사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한국 측의 자존심 세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브리핑룸에서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낡은 메모 수첩을 꺼내 짧게 한 줄 적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도 한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25년 동안 흔들린 적 없던 확신이 새벽 두꺼운 보고서 한 권 앞에서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온 다음 날 워싱턴 분위기는 제가 예측한 방향과 완전히 다르게 흘렀습니다.
민주당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그건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공화당 내부에서 왔습니다. 군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 여러 명이 언론 인터뷰에 잇따라 등장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직 합참 의장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비슷한 방향이었습니다. 동맹을 이렇게 흔드는 방식은 결국 미국 안보에 해가 된다. 저는 TV 앞에서 그 반응들을 지켜보며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이들은 반미 성향이 아닙니다. 진보도 아닙니다. 평생을 미국 안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같이 한국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뭔가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을 아는 채 저는 국방부 내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겉으로는 동북아 안보 정세 분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날 대통령 발언 이후의 전략 재검토에 가까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동북아 안보 지도와 주한미군 배치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좌석은 빈자리가 없었고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팽팽했습니다. 브리핑을 주도한 장성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 방어로만 한정해서 보면 이 숫자가 부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 전체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크린에 인도태평양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뻗어나가는 작전 방향이 표시되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커버하는 지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 대만 해협, 일본 열도, 남중국해. 그 광대한 영역 전부가 그 반경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장성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오키나와와 괌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장비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주한미군이 감당하는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지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비용 비교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운용 비용과 한국 없이 동일한 전략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비용, 두 숫자 사이의 간격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이 대체 시나리오보다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전략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빈 노트에 숫자를 옮겨 적었습니다.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장성이 테이블 너머로 시선을 옮기며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저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읽었거나 흘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 한국이 있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 두 문장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전자는 시혜의 관계이고 후자는 이익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바라보던 방식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시뮬레이션 자료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없을 때 미국이 직접 동북아 방어를 맡아야 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숫자들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동북아 해상 물류 차질, 반도체 공급망 붕괴, 일본 방어선 약화, 중국의 남해 진출 가속화, 이 요소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쇄 충격의 끝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불안정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하며 이 경우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군사적 비용은 현재 주한미군 운용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수십 배.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이 없을 때 미국이 짊어져야 할 짐이 수십 배 무거워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방향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 동안 저는 사람들과 눈을 잘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너무 선명하게 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창가에 서서 워싱턴 정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전까지 제 머릿속에 주한미군 지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 그어준 선. 그런데 지금 다시 보이는 지도에서 그 선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중국 해안과 대만과 일본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사라지면 미국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도 지도 위에서 선명히 보였습니다. 몇 년 전 한국 출장 때 본 장면들이 느닷없이 떠올랐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넓은 활주로, 부산항에 끝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던 울산 조선소. 당시 저는 그 풍경들을 보며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배들이 미국 해군의 부족한 전력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 항구들이 미국 전략물자의 핵심 통로라면, 그 기지들이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붙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나라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가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지키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처음으로 제 세계관에 본격적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단단하다고 믿어온 확신의 벽이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후 제가 마주하게 될 더 충격적인 진실들의 첫 번째 예고에 불과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날이면 서류를 정리하거나 다음 일정을 점검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책상 앞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서랍에서 낡은 메모 수첩을 꺼냈습니다. 전날 밤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짧게 한 줄 더 적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직접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숫자로 검증하면 다시 확신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한국이 미국 없이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 생각이 여전히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파일을 펼치는 순간부터 그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자료를 먼저 봤습니다. 세계 10위권을 꾸준히 오가는 GDP, 반도체와 배터리와 조선업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첨단 제조업의 밀도는 미국 주요 동맹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이게 정말 제가 알던 한국의 데이터인지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군사 자료를 꺼내보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전력 목록은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최신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독자적으로 구축한 정찰 위성과 대북 감시망,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수천 문에 달하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전력, 그리고 독자 설계와 건조 역량을 갖춘 잠수함 전단까지 보고서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제 손가락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특히 눈길을 붙잡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선제 타격 체계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체계가 단순한 방어용이 아니라 북한의 발사 징후를 포착한 즉시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미군 내부 보고서의 한 줄이 붉은 펜 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세계 최상위권의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 내 위기 대응에 있어 독자 운용 역량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 저는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가져온 믿음의 한 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방산 수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군함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속도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출 국가 목록에는 유럽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던 나라들이 한국 방산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자료에서는 더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조선소가 군함과 상선 건조 속도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수준과 품질, 비용 효율성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평가였습니다. 미 해군이 함정수를 늘리려 해도 미국 조선소의 생산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조선소는 미국이 요청한다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돕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미국 해군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었다.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꺼낸 자료가 저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 그리고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과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첨단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전기차와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배터리 핵심 기술도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공급망의 교란은 미국 군수 산업과 첨단 산업 전반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가한다. 이는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군수 산업, 미군이 싸우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이미 한국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은 전장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이 적국이 아닌 이상 이 연결고리는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보고서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 워싱턴의 불빛이 잔잔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몇 년 전 한국 출장 때를 떠올렸습니다.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던 날 밤, 저는 그 거대한 도크와 빛을 잃지 않는 공장들을 바라보며 그저 감탄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준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눈에 다시 떠오른 그 조선소 풍경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 도크에서 만들어지는 배들이 미국 해군의 부족한 전력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이 미국 무기체계를 유지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항구에서 떠나는 화물들이 미국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빨간 펜을 들고 메모 수첩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같은 강대국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온 세계관 하나가 완전히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약소국으로 보는 시선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미국 자신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조금씩 파악해가면서 저는 점점 불편한 질문 하나를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왜 한국에 대해 그런 말을 했을까? 안보 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실제로 주한미군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며칠 뒤 백악관 비공개 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었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주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일본, 나토를 상대로 한 협상 전략 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그저 분담금 조정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얼마를 내고 있고 어느 정도를 더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맹 비용 재조정은 오래된 논제였고 방위비 협상은 늘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겁을 주면 결국 돈을 더 냅니다. 압박을 세게 가할수록 협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더 강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다른 참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민들이 한국이 미국의 부담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묘하게 어긋난 느낌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언에서 그 어긋남이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주한미군 비용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전날 밤 확인한 실제 수치와 달랐습니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손실이 실제보다 과장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자료와 다른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참모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조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국민들은 세부 수치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모른다. 그래서 틀린 숫자를 써도 괜찮다. 그 말 속에는 대통령의 한국 비난이 안보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방위비와 무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한국을 짐처럼 묘사해야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유리해진다는 계산이 이 모든 발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 우선주의는 실제 안보 전략이 아니라 협상 레버리지를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약화시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는 계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젊은 보좌관 한 명이 자신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이 빠지면 버티기 힘든 나라입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 우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였다면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가 확인한 자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상위권 재래식 전력,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 세계에서 가장 빠른 조선소, 미국 군수산업과 연결된 공급망. 저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30년 전 한국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다릅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몇몇이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들이 모였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지금 미국보다 빠르게 군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급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없이는 우리 군수산업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중국을 지금 방식으로 견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지만 저는 이미 그 자리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더 큰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청구서로 계산하면 언젠가는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유럽 국가들도 미국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공백을 누가 채우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동맹의 균열을 가장 방이는 세력들입니다. 보고서 한 항목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동맹 신뢰 붕괴 시 중국은 아시아 지역 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국이 지금 잃고 있는 건 방위비 협상에서의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잃고 있는 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와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질서가 사라지는 순간 미국은 더 많은 병력과 더 많은 예산으로도 지금 누리고 있는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 혼자 텅 빈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대형 TV에서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흔들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스스로 위기를 관리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부담이라는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은 미국이 감당해야 할 긴장을 조용히 줄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그 말이 복도의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동안 저는 다음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저는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에서 TV 화면을 바라보던 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뒤섞였습니다. 브리핑룸의 차가운 숫자들, 회의실에서 조용히 던져진 장성의 한마디, 그리고 복도 TV에서 흘러나오던 한국 정부의 긴장 완화 메시지.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려 하는데 아직 중심이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새벽 4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미뤄두었던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긴장 관리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이 분야를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고 한국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당연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첫 페이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압박하는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취한 외교적 행보를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일 거라 생각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어질수록 그 판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동맹을 흔드는 동안 2가지 방향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경 반발보다는 절제된 어조를 유지하면서 동맹 자체를 흔드는 언행은 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을 향해 조심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요청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중 행보가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보였습니다. 미국도 달래고 북한도 달래는 양다리 외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자국의 손으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보기관에서 올라온 추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북한 고위층에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은 보통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솔직하고 대범한 인물로 언급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분석이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보다 한국과의 직접 대화에 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평생 저는 북한 문제는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압박과 협상 능력이고 한국은 그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외교의 기본 구도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말하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북한의 시선에서 볼 때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뒤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목소리와 판단을 가진 대화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 카드를 꺼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다른 채널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메모 수첩을 꺼내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반도를 가장 잘 아는 건 결국 한국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동안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당연한 말을 이제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쓴다는 것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고서가 또 다른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한국군의 대북 감시 및 위기 대응 체계에 관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위성, 정찰기, 지상 감시망이 촘촘하게 엮여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부터 내부 동향까지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은 주한 미군과의 공조 없이도 독자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위기 초기 대응에 있어 미국의 개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독립적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인지 충격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제 자존심의 어느 부분이 긁혔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어쩌면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움직일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사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한 자료는 한국이 한반도 긴장을 실제로 관리하면서 미국에게 돌아간 반사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긴장을 조율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동안 미국은 동북아에 추가 전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급파하거나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미국은 중동 문제와 중국 견제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문서에는 이 기간 동안 동북아 관련 예산 소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처음으로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대신 들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두 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반도 위성사진이 담긴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비무장지대를 따라 표시되어 있던 붉은 위험 수치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행보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시각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이 감당해야 할 전쟁 하나를 막아주고 있었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다음에 확인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막아주고 있는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다음 며칠간 저를 잠 못 들게 할 것이었습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한번 악화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민간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았고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미 해군은 즉각 대응 태세를 강화했고 워싱턴 안보 라인 전체가 다시 비상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받으며 그것이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동은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주관의 비상 시뮬레이션 회의였습니다. 주제는 짧고 냉혹했습니다. 중동 분쟁 지속 중 북한 도발 발생 시 미국의 대응 가능성. 저는 그것이 단순한 가정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뮬레이션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고 저도 수십 번 참석해본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이 시작되면서 그날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뜨는 순간 저는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동과 한반도가 동시에 붉게 표시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시간 상황처럼 구성된 그 장면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한반도 서해가 동시에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점 사이를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략, 자산들이 어떻게 커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배치도가 이어졌습니다. 브리핑 장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용 항공모함 전단과 신속 대응 병력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중동 상황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반도에 추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두 정우를 동시에 완전히 커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많은 회의를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냉정하게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식 브리핑 자료에 명시된 것은 흔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속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미국은 즉각 한반도 쪽으로 전략 자산을 움직여야 했지만 중동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병력을 분산시킬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에서 이례적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위기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미국의 대응 체계가 순서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시나리오는 가정이었지만 그것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분석 자료에서 저는 처음으로 양면 전쟁 불가 판정이라는 표현을 만났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전략을 짜왔습니다. 그것이 미국 패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 원칙이 이미 현실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감축, 조선업 기반 약화, 장기 분쟁으로 소모된 병력 자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미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 개, 전선에서 동시에 최적 전력을 투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미국이 한국의 독자 대응 능력에 기댈 수 없을 경우 즉각 투입해야 하는 추가 병력과 장비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 증파, 최소 2개 항공모함 전단 추가 배치, 공군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급망 확보 비용까지 포함한 숫자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긴장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해 줄 경우 미국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과 전력, 여유분이 얼마인지도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칸의 수치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버텨주는 것이 미국에게 얼마나 큰 전략적 이익인지를 숫자가 직접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시선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자료는 그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안보 부담을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전략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한 줄짜리 결론 문장이 페이지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회의실 전체에서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안정은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없는 것이 리스크가 아니라 한국이 흔들리는 것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논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미국이 스스로 그 생존 조건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서면서 복도 끝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와 중동 지도가 동시에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 지역이 나란히 붉게 표시된 그 화면이 브리핑룸에서 본 시뮬레이션 슬라이드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이미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스스로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동과 한반도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두 곳 모두에서 충분하지 않은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어느 쪽도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는 줄 알았지만 사실 한국은 미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마지막 방파제였다. 그 말이 복도의 공기 속으로 새우며드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속에만 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 안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논리가 여전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시각이 정책 결정 테이블에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실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회 비공개 보고를 준비하는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군사력 자료, 방산 수출 현황,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분석, 양면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의 대북 관리 역량 평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파헤쳐온 자료들이 두꺼운 묶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밤마다 다시 읽으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먼저 말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는지를 설명했을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을 논하고 동맹국의 기여도를 수치로 따지고 미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하는지를 강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반대 방향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말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자료를 통해 배운 가장 핵심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보고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국회의사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공개 보고실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보좌관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상하원 안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제가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몇몇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날카로웠습니다. 한 의원이 자리에 앉으면서 옆 보좌관에게 작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또 한국 비용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비용을 부담시키는가가 아닙니다. 한국이 없을 때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얼마인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 의원 한 명이 즉각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한국을 지켜줘야 합니까?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면서요.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이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몇몇 의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한 명은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확인하면서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도가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뻗어나가는 작전 방향이 중국 동부 해안, 대만 해협, 일본 열도를 동시에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일한 전략적 효과를 내기 위해 오키나와와 괌에 추가 배치해야 할 전력과 그 비용이 이어졌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의원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의존도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군수산업이 한국산 부품 없이는 상당 부분 멈춰서게 된다는 내용, 미 해군 전력 재건에 한국 조선업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분석도 순서대로 올라갔습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선업 이야기는 좀 과장 아닙니까? 미국 조선소도 있는데. 저는 자료를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현재 생산 여력과 한국 조선소의 건조 속도를 나란히 비교한 표가 등장했습니다. 숫자 차이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현재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 미 해군의 함정수를 중국 해군과 경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양면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실은 가장 조용해졌습니다. 중동과 한반도가 동시에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이 감당해야 할 규모와 한국이 한반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해 줬을 때 미국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절감할 수 있는지가 나란히 제시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지도와 주한미군 기지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일본이 흔들립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대만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명은 아무 말 없이 나갔고 몇 명은 주변 보좌관들과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이 자료 묶음을 손에 쥔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 정도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 저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의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잃기 시작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 국회의사당 야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잃는 순간 미국은 아시아를 잃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짐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카드였습니다. 의회 보고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워싱턴 안에서는 조용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비공개 자리였지만 소문은 흐르는 법입니다. 제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변호했다는 이야기가 몇 개의 채널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경보수 진영 내부에서 동맹 문제를 놓고 시각 차이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공개 발언은 비공개 보고와 다릅니다. 한 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고 파장도 훨씬 크게 퍼집니다. 트럼프 진영 일부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진영 안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워싱턴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부담이라는 프레임이 점점 더 강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위비 압박의 관세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을 미국의 짐으로 묘사하는 논조가 일부 보수 미디어에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이대로 두면 언젠가 정책에 반영되는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터뷰는 주요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 저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환하고 카메라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지난 몇 주 동안 확인한 자료들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마치고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버트 전 차관보님, 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어떤 방식으로 꺼내야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진 가장 저평가된 전략 자산입니다. 진행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맹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순간 미국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신뢰, 질서, 그리고 영향력, 이 세 가지는 예산을 늘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진행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위비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한반도 긴장을 스스로 관리함으로써 미국이 절감하는 비용은 그 숫자의 수십 배입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동북아에 쏟아부어야 하고 그 비용은 어떤 방위비 분담금보다 큽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없이는 미국 군수산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시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보호하고 대만 해협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진기지입니다. 한국이 그 기지를 제공하고 그 주변 여건을 안정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 박자를 뒀습니다. 저는 한때 대통령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동맹도 결국 비용이고 미국이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압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일본이 흔들리고 일본이 흔들리면 대만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미국의 태평양 전략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 비용과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방위비 협상에서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금액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붙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태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스튜디오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지난 몇 주 동안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국방부 브리핑룸,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던 보고서의 문장들, 장성이 던진 조용한 한마디, 복도 TV에서 흘러나오던 한국의 긴장 완화 메시지, 의회 보고실에서 굳어졌던 의원들의 표정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늦은 밤에 워싱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국회의사당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고요했고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메모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Korea is not America's risk. Korea is America's shield. 수첩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마지막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한국을 모른다면 위험한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세계 최상위권 재래식 군사력을 갖춘 나라이며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서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가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